전산세무 2급 8주차 3차 시가 됐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문제 계속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505페이지입니다. 이제 문제 세 번째,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라는 건데요.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또는 부속명세서 작성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다음은 주식회사 중앙의 1기 확정,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인 4월 1일부터 6월 30일에 반영을 고려 중인 내용이다. 다음의 자료를 토대로 대손세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라고 했어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회계 처리하지 않고 직접 대손세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라 라고 했을 때는 매입매출 전표를 통하지 않고 직접 신고서에 수동으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4월 10일 파산법에 의해서 파산으로 채권 배분 계산에게 통지를 받았대요. 자, 그래서 파산이 됐기 때문에 대손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손 금액은 1210만원, 즉 부가가치세 포함인 공급 대가가 됩니다. 두 번째, 2월 28일 전년도 매출에 대한 어음이 당일 부도가 발생했대요. 자, 당일 발생했대요. 그러면 2월 28일 날 발생이 됐으니까 4월 1일부터 6월 30일 기준으로 봤을 때 6개월이 지났나요? 안 지났나요? 6개월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손세 공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없어요. 부도가 된 경우에는 부도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지 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안 되고요. 6월 20일 대표자의 사망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입증됐다 그랬어요. 대표자 사망했으니까 그렇죠. 받을 수 있지요.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손세 공제 요건에 합당합니다. 그래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작성해야 되는 게 6월 10일자, 6월 20일자예요. 자, 부속 명세서로 한번 가볼까요? 프로그램 전체에서 부가가치세 대손세 공제 신고서입니다. 클릭해 주세요. 날짜는 4월부터 6월이 되겠습니다. 대손 확정일은 첫 번째 거는 2020년 04월 10일 날 확정이 됐죠. 대손 금액은 1210만원. 그러면 대손세액은 11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래처는 F2 눌러서 대윤통신입니다. 대윤통신 파산입니다. 그래서 1번 선택하시면 되겠어요. 자, 2월 28일은 해당이 안 된다 그래서 입력하지 않고요. 두 번째 2020년으로 쳐야죠. 2020년 06월 20 금액은 2200만원. 그래서 200만원의 부가가치세 예수금을 마이너스 받을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거래처는 F2 눌러서 LA산업이에요. 그럼 L이라고 한번 쳐볼까요? 자, LA산업 사망이죠. 그래서 3번입니다. 유병인 사망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정리를 해주시면 이번 문제의 답이 되는 겁니다. 자, 되셨죠? 예, 다음 문제 한번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2기 확정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이외에 과세표준 명세 및 기타 부속서류 작성은 생략할 것. 기존에 입력된 자료는 무시하고 문제에 제시된 자료 이외의 거래는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매출 자료와 매입 자료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출 자료 10월부터 12월에 과세로 공급한 세금계산서 발급분. 자, 세금계산서 발급분 공급가액 2억 5천, 부가세 2,500만 원이다. 8월에 공급하고 적법하게 발급 전송했던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3천만 원, 부가세 300만 원을 담당자 실수로 예정신고 누락이 됐대요. 자, 예정신고 누락. 그러면 예정신고 누락분에다 입력하면 되겠죠? 부정행위가 아니다. 그러면 일반 과소 신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의 세율을 적용해서 가산세를 내시면 되고요. 미납 일수는 92일로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납부세액 불성실 가산세 내시면 됩니다. 10월부터 12월 과세 신용카드 매출액은 공급대가 2,200만 원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매입 자료는 10월 12일에 과세로 매입하고 적법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 1억, 부가가치세 1,000만 원이다. 이 중 공장용 트럭은 매입세 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2천만 원이 있고요. 공장용 트럭, 즉 고정자산 매입이라는 거죠. 토지와 관련된 자본적 지출, 포크레인 공사를 하고 받은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000만 원, 부가세는 포함되어 있다 그랬어요. 자, 토지와 관련된 거는 토지는 원래 면세죠. 즉 면세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되죠? 불공이죠, 불공. 자, 불공 처리할 겁니다. 즉,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다 넣어줘야 돼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메인 창에 오셔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클릭하겠습니다. 날짜는 10월부터 12월 31일까지 불러내시면 되고요. 원래 지금 문제에서 제시된 자료 외에는 없다라고 가정했으니까 입력되어 있는 거 수정하셔야 돼요. 시험 볼 때는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빈 공간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기존 자료를 포함해서 작성하라. 그러면 기존에 있는 자료에다가 지금 있는 자료를 더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매출 자료부터 한번 볼까요? 첫 번째 10월부터 12월 과세에 공급한 세금계산서 발급분은 2억 5천이래요. 자, 그럼 1번 난에다 입력하면 됩니다. 2억 5천. 그러면 세액이 2,500만 원이죠. 8월에 공급을 적합하게 했는데 예정신고 누락이 됐다는 게 있었죠. 7번 난입니다. 7번 난의 오른쪽으로 오셔서 매출의 예정신고 누락. 그런데 세금계산서예요. 그래서 33번에다 입력합니다. 3천만 원. 10월부터 12월까지 신용카드 매출액은 공급대가 2,200만 원이래요. 그러면 공급가액은 나누기 1.1 하죠. 그래서 2천만 원입니다. 어디 란에 칠까요? 그렇죠. 여기 3번 란에 입력합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분 2천만 원. 자,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분에 대해서 19번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등 감면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2,200만 원 공급대가 이렇게 입력합니다. 여기도 입력해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입력하셨죠? 이번에는 매입자료 입력해 보겠습니다. 10월부터 12월 과세로 매입한 건 1억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일반이냐 고정자산이냐 구분해 줘야 되겠죠? 그런데 그중 공장용 트럭이 2천만 원 있었고 토지와 관련된 자본적 지출은 고정자산 매입란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2천만 원과 1천만 원입니다. 고정자산 3천만 원 입력해 주시고 1억에서 3천을 빼니까 그렇죠. 7천만 원만 일반 매입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700.
그리고 여기는 300만 원. 여기는 영세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세액은 직접 입력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셨죠? 그리고 또 하나. 그렇죠. 토지와 관련된 건 불공이라 그랬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인 16번에서 빼줘야 됩니다. 16번을 클릭하시고요. 오른쪽에 50번 난에다 입력합니다. 50번 난에 얼마? 1000만 원 입력해야죠. 100만 원. 그래서 1000만 원 중 100만 원은 공제받지 못하고 900만 원만 공제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정신고 누락분에 대해서 가산세 계산해야 되겠죠? 가산세 쪽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산세 여기 클릭하셔서 전자세금계산서는 적합하게 전송도 했고 발급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자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가산세는 붙지 않고요. 신고 불성실하고 납부 분서실만 계산하면 됩니다. 자, 신고 불성실에서 과소 초과 환급입니다. 그래서 일반입니다. 71번 난에 얼마에 대해서 써냐? 세액에 대해서 입력하시면 돼요. 그래서 300만 원에 대해서 입력하죠. 계산기를 또 눌러서 자, 300만 원 곱하기 10%죠? 10% 그러면 0. 소수점을 한 두 자리, 세 자리까지 할까요? 네. 0.1 그리고 자, 지금 예정신고를 확정신고하는 거니까 경감세액이 있어요. 즉 감면해 주는 게 있는데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면 90% 감면을 해주고 3개월 이내면 75% 6개월 이내면 50%죠. 자, 그랬을 때 50%. 자, 그랬을 때 예정신고에서 예정신고 누락된 걸 확정신고니까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 즉 붙여서 신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75% 감면입니다. 75% 감면이면 몇 프로만 내시면 돼요? 25%만큼만 계산해서 내시면 되죠. 그래서 곱하기 0.2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75,000원의 가산세를 내셔야 돼요. 여기에 75,000원 이렇게 입력하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뭐 해야 돼요? 그렇죠. 납부 불성실. 그래서 납부 지연에다가 300만 원 입력하시고 월 처음에 납부해야 된 건 언제 납부해야 돼요? 7월부터 9월이니까 10월 25일 날 신고 납부해야 되죠. 그래서 2020년 10월 25일. 그런데 언제 지금 신고하고 있어요? 2021년 1월 25일. 그런데 미납일수가 며칠이래요? 92일이래죠? 그래서 25일 날 신고를 합니다. 1월입니다. 92일 미납일수. 자, 확인. 그러면 69,000원에 대한 가산세를 냅니다. 자, 계산식을 보면 어떻게 하는 거냐? 자, 300만 원 곱하기 미납일수 92일입니다. 곱하기 2.5%죠? 2.5 나누기 만으로 나누면 됩니다. 그러면 69,000원. 식은 그렇게 돼 있어요. 즉 납부할 세액 곱하기 미납일수 곱하기 2.5 그러니까 만분의 2.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9,000원 이렇게 계산하는 거고 날짜를 넣었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편리할 대로 여러분이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산세는 14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해 봤습니다. 자, 교재 505페이지 이번에는 문제 4번 결산과 관련된
전표를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즉 결산 정리사항이 문제 4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사는 제품 판매 홍보용으로 USB를 구입하여 전액 광고비로 계상하였으나 결산 시 미사용된 잔액 100만원을 소모품으로 대체한다 그랬어요. 즉 소모품에 그만큼 남겨두고 광고 선전비를 그만큼 줄여줘야 되겠죠. 자, 전액 비용으로 처리했다가 미사용액만큼만 자산 처리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 전표 입력으로 오세요. 자, 일반 전표 12월 31일입니다. 차변에 소모품 (100만원) 대변에 광고 선전비. 자, 광고 선전비는 800번대죠. 자, 그래서 100만원 이렇게 결산 정리 분계를 해봤습니다. 두 번째, 기말 현재 보유 중인 매도 가능 증권 평가액은 다음과 같다. 양화산업에 1000주를 가지고 있었는데 취득할 때 3,200만 원이었는데 기말 현재 공정가치는 3,800만 원이다. 자, 얼마만큼 이익을 받나요? 600만 원만큼 이익을 받죠? 600만 원만큼 평가 이익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즉 결산일에 유가증권을 평가할 때는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그래서 600만 원어치 평가이익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전표 오셔서 12월 31일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그만큼 증가시키겠습니다. 매도 가능 증권 하실 때는 178번 쓰셔야 됩니다. 123번 쓰시면 안 돼요. 자, 178번에 600만 원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94번 쓰셔야 돼요. 평가 이익입니다. 그래서 600만 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결산을 맞이해서 유가증권이 올랐을 때는 평가 이익, 손해를 봤을 때는 평가 손실 이렇게 정리한다라는 거 해주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문제, 당사는 당기 무형자산에 대한 상각비를 아래와 같다. 다음에 무형자산 상각비에 대하여 회계 처리를 하시오.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자산 인식 요건, 상각 요건 모두 충족했으며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하고 직접법을 사용하고 상각 누계액은 사용하지 말 것 그랬으면은 직접법이라는 건 특허권 상각액이 700만 원이면 특허권을 그만큼 없애주라는 거고요. 개발비 상각비가 600만 원이다. 없애주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차변에 무형자산 상각비, 대변에 특허권, 대변에 개발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결산자료 입력을 통해서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결산자료 입력을 통해서 한번 해볼까요? 자, 전체 메뉴에 회계관리, 결산자료 입력 1월부터 12월입니다. 판매비와 관리비 쪽에 내려오시면 특허권과 개발비가 있어요. 그죠? 자, 특허권은 올해 상각비가 700만 원이래요. 개발비는 600만 원이랍니다. 자, 이렇게 되셨나요? 이렇게 하시고 전표 추가를 바로 하셔도 되고요. 전표 추가를 바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혹시 자동 결산을 할 게 있는지 다음 문제를 한번 보고 최종적으로 전표 추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있나 한번 볼게요. 당기 법인세 등 3,300만 원 법인세할 지방소득세 포함이랍니다. 자, 지방소득세 포함 회사는 이미 올해 8월에 납부한 법인세 중간 예납세액과 은행에서 원천 징수한 선납세금이 있다고 합니다. 원래 3,300만 원을 잡아놨는데 중간 예납세액과 선납세금이 있으면 이 부분을 빼고 계상을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자료 입력 오셔서 맨 하단으로 오세요. 하단에 보면 여기 선납세금이 들어와 있죠? 이 부분을 빼고 계상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추가 계상액은 계산기 눌러서 3,300만 원 빼기 1,400 여기 1,440만 원 1,860만 원에 대해서 추가로 계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1,860만 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되셨나요? 그리고 또 다른 결산 정리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당기 이익잉여금 처분 명세서는 다음과 같다. 아, 그러면 얘는 결산을 끝내고 난 다음에 정리하는 거죠. 자, 그러면 전표 추가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표 추가 눌러주세요. 예. 자, 이렇게 눌러주시고 어디 가서 일반 전표 입력에 오셔서 12월에 조회 버튼을 꾹 눌러서 이렇게 내가 입력하고자 했던 무형자산 상각비가 들어왔는지 법인세 등 해서 미지급 세금으로 들어왔는지 요거를 정리를 꼭 해주셔야 돼요. 네. 이렇게 됐습니다. 자, 되셨죠? 그런데 선납세금에 대해서는 여기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차변에 선납세금, 법인세 등으로 넘겨야 됩니다. 그래서 법인세 등 1,440만 원 그리고 대변에 뭐라고 해야 돼요? 그렇죠. 선납세금을 그만큼 없애주셔야 됩니다. 선납세금 1,440만 원 이렇게 없애주셔야 자, 선납세금이 정말로 법인세 등에서 잔고가 없는지 합계잔해시산표를 열어보시면 합계잔해시산표 12월로 오시면 자, 선납세금 잔액이 없으셔야 돼요. 그런데 아까 맨 마지막에 이 부분을 안 해주시면 선납세금 잔액이 그대로 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얘는 직접 입력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자동결산보다는 수동결산을 제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그래서 법인세 등 3,300, 대변에 선납세금 1,440, 대변에 미지급세금 1,860 이렇게 분개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결산이 완료된 다음에 당기의 이익잉여금 처분 명세서는 다음과 같다. 처분 예정일은 2월 21일, 2월 19일, 2020년 2월 25일 전기부는요. 현금 배당 3,000, 주식 배당 2,000. 회사는 금전 배당 10%를 이익 증빙으로 설정하였다라고 하면 요 3,000만 원에 대해서 10%인 300만 원을 이익 준비금으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로 가시느냐? 메인으로 오셔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가 되겠습니다. 클릭해 주세요. 자, 아니요 하시고요. 당기 처분 예정일은 2021년 며칠이었죠? 2월 19일입니다. 02월 19일. 전기부는 2020년 02월 25일 날 처분을 했고요. 하단에 이익준비금란에 300만 원, 그리고 현금 배당란에 3,000만 원, 주식배당, 미교부 주식배당금란에 2,000만 원 이렇게 입력하시고 입력하셨어요? 네, 그리고 반드시 전표 추가해 주셔야 됩니다. 전표 추가. 예, 그리고 메인 매출 전표에 메인 매출 전표가 아니라 일반 전표에 조회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2월 이익잉여금, 미처분, 잉여금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산 문제 5문제를 해봤습니다. 원천징수와 관련된 문제는 2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원천징수 자료와 관련하여 다음의 물음에 답하시오. 사원 등록을 하거나 또는 뭐 급여 자료 입력하는 것 또는 중도 퇴사자 하는 문제가 한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째 문제는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하는 문제가 한 문제 해서 2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해볼까요? 사원은 김용민, 남자고, 세대주고,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입니다. 그럼 얘가 체크가 되어 있어야 돼요. 부양가족 사항은 생계를 같이 한다. 그러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고 처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김용민의 세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사원 등록에서 부양가족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사원 등록 메뉴에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메인으로 오셔서 원천징수, 자, 사원 등록입니다. 원천징수의 사원 등록. 김용민, 다른 사람에 대해 하시면 안 돼요. 김용민 장애인이라 그랬어요. 그죠? 자, 그러면 어디다 표시하면 좋을까요? 여기 부양가족 명세에 오셔서 김용민의 여기입니다. 여기에 1번 장애인 복지법이기 때문에 1번 이렇게 체크 꼭 해주셔야 돼요. 자,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살짝만 내리겠습니다. 자, 정인영부터 할 거예요. 올해 사망을 했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니까 3번. 정인영. (840806217392로) 36세죠. 자, 배우자 해당됩니다. 부, 김동명 43년생이고요. 장애자, 국가유공자랍니다. 그리고 올해 10월 31일 사망했어요. 올해까지 기본공제 받을 수 있고요. 43년생이면은 70세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경로우대도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부 1, 소득자의 직계 존속입니다. 김동명 43년 08월 061 1173915 77세죠? 자, 60세 이상 해당됩니다. 그래서 60세 이상. 그리고 경로우대. 장애인은 국가유공자래요. 그래서 2번째를 선택하셔야 돼요.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선택해 주셨어요? 이제 어머니. 어머니는 장애인인데 양도소득 금액이 200만 원이 있대요. 자, 여기서 이제 문제는 양도소득 금액이 200만 원이다. 그러면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이 초과했죠. 그래서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소득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들 수 없어요. 그래서 유영숙은 부로 입력하셔야 됩니다. 부. 자, 김시은은 자녀입니다. 자녀인데 00년생이네요. 00년생이면은 올해까지는 되죠. 왜? 만 20세니까. 급여 총액이 400만 원이래요. 이중 비계세가 100만 원이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300만 원이 되는 거죠. 왜? 과세에 대한 것만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급여 총액이니까 근로소득이에요. 근로소득은 얼마까지? 500만 원까지 인정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김윤우는 올해 입양을 했답니다. 올해 입양을 했는데 13년생이니까 아직 18세가 안 됐어요. 그래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영숙부터 입력을 또 해볼게요. 자, 유영숙은 소득자의 직계 존속입니다. 그래서 1번.
유영숙. 자, 내국인 540914 2535224. 자, 66세지만 양도소득금에 200만 원이 있어서 공제받지 못한다 그랬죠? 기본공제 대상자가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부 이렇게 입력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김시은 자녀죠? 자, 그래서 직계 비속입니다. 4번 김시은. 자, 내국인이고요. 1번 00113040352224. 20세 이하입니다. 그리고 7세 이상이기 때문에 자녀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셨죠? 자, 그 다음에 김윤우 4번 김윤우. 내국인이고 13123030785514. 자, 7세에 만 7세네요. 자, 20세 이하. 그리고 출산과 입양을 오래 했어요. 오래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다 둘째라고 체크해 주셔야 돼요. 여기 둘째라고. 올해 아니고 뭐 작년부터 해갖고 왔다. 그러면 출산 입양에서 빠지지만 올해 입양했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 출산 입양란에 꼭 기록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요렇게. 그래서 총 배우자의 장애인 체크해 주시고 배우자 그 다음에 김동명 아버지죠. 자, 부인 경우에는 60세 이상 경로 5대 장애인은 국가유공자. 어머니는 그렇죠. 양도소득 금액이 100만 원 초과했으므로 부로 표시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김시은은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가 됐기 때문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김윤우는 올해 입양했기 때문에 둘째라고 표시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1번 문제 풀어봤고요. 두 번째,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사무직에 근무하는 계속 근로자인 김신우 남성 만 46세 사원코드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에서 연말정산 입력 탭에 입력하래요. 자, 그러면 연말정산 입력 탭에서 직접 입력하도록 하고요. 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메인 창에 오셔서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클릭. 자, 클릭하시고 F2 누르세요. 그러면 김신우 부릅니다. 자, 부르셨나요? 자,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신용카드부터 볼 건데 부양가족을 한번 눌러볼게요. 자, 눌러보시면 본인 60세, 배우자 20세, 20세 이하. 자, 어머니, 그 다음 배우자, 자녀 다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이 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이 되면 그렇죠. 나머지 다 누르시면 돼요. 한번 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입력 탭에 오셔서 첫 번째부터 가볼까요? 자, 신용카드 본인의 국내 신용카드 사용액 1,200만 원 중 전통시장 사용분이 300만 원이 포함되어 있고 배우자 만 40세 복권 당첨 소득 10만 원이 있음. 자, 복권 당첨 소득은 분리과세입니다. 분리과세.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공제받을 수 있어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이 됩니다. 국내 현금 영수증 사용액 200만 원 네, 받을 수 있고요. 배우자의 해외 신용카드래요. 자, 해외에서 사용한 것은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 것도 해외에서 사용된 건 공제받지 못해요. 본인 자동차 구입 현금 영수증 사용액 150만 원. 자, 자동차 구입했을 때 자동차 구입에 대해서는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공제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중고 자동차인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자동차 구입을 했을 때 현금 영수증 사용한 거 공제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얘도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두 개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올리셔서 이렇게 올려놓겠습니다. 42번 란으로 오세요. 자, 42번 란에 오시면 이렇게 신용카드 등 공제 대상 금액이 떴죠. 자, 여기에 신용카드가 얼마였죠? 1,200만 원 중 300만 원이 전통시장 사용분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얼마? 그렇죠. 900만 원. 그리고 전통시장에 300만 원 넣어주시고 배우자 국내 현금 영수증 사용액인 200만 원 있죠? 자, 현금 영수증 200만 원. 요렇게 정리해서 1,400만 원에 대해서만 사용액을 계산해서 60만 원의 공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사용분, 그 다음에 자동차 구입한 거 이런 거는 혜택이 안 된다라는 거 해서 확인. 예, 1,400만 원 됐습니다. 자, 보험료 가볼까요? 본인의 저축성 보험료. 저축성 보험료는 보장성 보험료가 아니죠? 그래서 얘는 안 됩니다. X. 장남, 만 16세, 고등학생, 소득 없다. 보장성 보험료 120만 원. 해당되죠? 어머니, 73세, 장애인이었고 소득이 없답니다.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됩니다. 자, 됩니다. 그러면 120만 원과 100만 원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의 지출액에 얼마를 입력해요? 120만 원입니다. 100만 원만 입력하셔도 상관없어요. 장애인 보장성 보험은 100만 원입니다.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의료비 가겠습니다. 의료비. 모친 치아 임플란트 시술 200만 원. 장남 보약 구입. 자, 보약은 건강 증진을 위해서 한 거죠. 그죠? 치아 임플란트 시술이라는 것은 치아가 너무 아파서 치료 목적으로 한 거잖아요. 그래서 200만 원은 가능한데 보약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치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장남의 보약 구입비는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 모친은 65세 이상자이기 때문에 임플란트 시술 받은 거 공제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의료비 공제 한번 볼까요?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 의료비 더블 클릭해서 65세 이상자에다가 커저를 갖다 놓고 얼마를 입력하죠? 200만 원 또는 장애자이기 때문에 요 란에 입력하셔도 됩니다. 65세 이상자 또는 여기다 입력하셔도 돼요. 장애인인 경우는 장애인 여기에다 입력하시는 게 좋을 것 같죠? 그래서 여기에다 200만 원 이렇게 입력하셔도 되고 65세 이상자에다 입력을 하셔도 됩니다. 자, 확인. 이렇게 해서 입력을 했고요. 교육비 가봅니다. 모친, 노인대학 등록금. 자, 직계 존속의 대학 등록금은 공제받지 못한다 그랬죠? 그런데 어머니가 장애인이에요. 특수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비는. 근데 그냥 노인대학 등록금이라 공제받을 수 없어요. 장남의 교복 구입 비용인데요. 교복을 구입했을 경우에는 60만 원이 지급됐지만 한도가 얼마예요? 50만 원까지입니다. 그래서 50만 원만 입력하셔야 돼요. 차남 만
10세 초등학생 소득 없고 초등학교 수업료 80만 원입니다. 자, 학교에 내는 수업료는 공제받을 수 있는데 학원 다니는 학원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교육비가. 그렇기 때문에 그거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50만 원과 80만 원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남은 고등학생입니다. 교육비란을 더블 클릭하셔서 더블 클릭하셨어요? 네, 장남의 저기니까 여기죠. 자, 초중고에 해당이 됩니다. 더블 클릭해서 장남 50만 원 일단 먼저 입력합니다. 그리고 둘째 80만 원 입력합니다. 확인. 그래서 13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돼요. 확인. 다음 문제 기부금입니다. 기부금은 정치 자금인 경우에는 본인 것만 해당이 됩니다. 자, 본인 거 30만 원 입력합니다. 30만 원인데 배우자 정치 자금 기부금 이거 해당 안 돼요. 네. 정치 자금은 본인 거밖에 안 돼요. 대신 법정 기부금, 지정 기부금은 또 됩니다. 네. 그래서 본인 것만 입력하도록 할게요. 자, 기부금에 보면 10만 원 이하와 10만 원 초과가 있죠. 자, 10만 원 이하에 10만 원 칩니다. 그리고 초과분 20만 원 밑에다 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확인하면은 다 입력을 했어요. 그죠? 자, 이렇게 입력하고 체크하고 작업 완료 버튼 눌러서 확인 해서 완료 끝내면 저장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이용한 실무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일반 전표 입력 문제 5문제,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문제 5문제,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또는 부속 명세서 작성하는 문제 2문제, 결산 5문제, 원천징수와 관련된 2문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도 이어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